미국 의회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보고서 이후 한국 조선업의 위력이 더욱 선명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 조선은 멈춘다. 신입조차 채용할 수 없는 미국 조선소에선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의 생산 라인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에 투입되자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함과 전략 선박, 심지어 핵잠수함 건조까지 주도하며 세계 조선의 새로운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와 압박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수십 년 쌓아 올린 경험과 장인 정신,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전략적 설계력. 그 중심에는 한국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해양 산업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비밀이 전 세계 앞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4년 10월 중순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의사당 건물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건물 외벽의 석회암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그날 오전 10시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넘기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보고서 표지에는 간결한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생산성 평가 및 국가안보 영향 분석이라고요. 공영방송 PBS의 중견기자 마이클 그린은 청문회장 뒤쪽 언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2살의 그는 20년 넘게 워싱턴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회색빛 머리카락과 조금 처진 어깨선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청문회는 이미 30분째 진행 중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예산 타령이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증언대에 선 해군 조선국장이 마이크를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선소의 생산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국 조선소에 비해 4배 이상 느립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4배라는 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조선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정확히는 4에서 4.5배 사이입니다. 이는 정부 회계감사원의 공식 보고서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마이클은 그제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남겼어요. 4배 한국 조선소라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조선산업은 낯선 분야였거든요. 지난 20년간 그가 주로 다룬 건 백악관 정치, 선거, 외교 갈등 같은 주제들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이야기라니 솔직히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마이클은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PBS 본부 건물 6층에 있는 편집국은 오후 햇빛을 받아 환했어요. 동료 기자들이 책상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죠. 마이클이 자리에 앉자마자 편집국장 데이비드 콜맨이 다가왔습니다. 56살의 콜맨은 언제나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마이클, 오늘 청문회 어땠나? 콜맨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늘 듣던 얘기죠. 예산 부족, 경쟁력 하락, 그런 거요. 콜맨은 마이클의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소 이야기는 좀 달랐지 않나? 4배 차이라는 건 꽤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 마이클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글쎄요, 그냥 아시아 제조업 칭찬하는 흔한 레토릭 아닐까요?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잖아요. 콜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 부산에 있는 조선소 말이야. 마이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콜맨을 올려다봤어요. 부산이요? 한국 말씀이신 거죠? 콜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부 보고서만 봐서는 실체를 알 수 없어. 현장을 직접 보고 취재해야지. 자네가 적임자야. 마이클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해외 출장을 피해왔거든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었어요. 게다가 조선소라니 시끄럽고 지저분한 공장 현장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저 말고 젊은 기자들한테 시키시는 게 어때요? 요즘 애들이 체력도 좋고 영상 촬영도 잘하잖아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콜맨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경험이 필요해. 단순 르포가 아니라 심층 분석 기사를 원하거든. 이건 산업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략의 문제야. 자네가 아니면 안 돼. 콜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부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운대 해변, 자갈치 시장, 고층 아파트 단지 사진들이 나타났죠. 생각보다 괜찮은 도시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이미지를 검색하자 거대한 크레인과 철판 더미, 용접 불꽃이 튀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마이클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국 회의실에서 출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 3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중 한 명인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부산 간다며? 거기 볼 거 있어? 조선소 말고. 다른 기자가 거들었죠. 그냥 공장 투어하고 오는 거 아냐? 딱 3일이면 충분할걸. 마이클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솔직히 그도 이번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취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마이클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 초에 서울은 쌀쌀했어요. 그는 검은색 코트깃을 세우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죠. 한글로 쓰인 안내판과 면세점 간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부산행 KTX표를 예매하고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차는 오후 2시에 출발했어요. KTX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논밭, 산들이 번갈아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마이클은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청문회에서 들었던 말이 맴돌았어요. 4배 빠르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마이클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 뒤, 기차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마이클은 가방을 메고 역사를 빠져나왔어요. 부산의 공기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기운이 코끝을 스쳤죠. 마이클은 택시를 잡아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부산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양조선 스마트 선박 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5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입구 로비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 조선소 작업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 용접 작업 장면, 자재 운송 현황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마이클 그린 기자님이시죠?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이 돌아보니 4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죠. 저는 한서진입니다. 스마트 선박 연구소 부소장이에요. 서진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악수를 받으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서진의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먼저 연구소를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수상패가 걸려 있었죠. 마이클은 그중 하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2023년 국제해사기구 스마트 선박 기술 혁신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관제실이 나타났어요.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직원들이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는 무인 야드 관제실입니다. 조선소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요. 마이클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에는 조감도처럼 보이는 조선소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각 구역마다 작업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 크레인들이 모두 자동으로 움직입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일부는 자동이고 일부는 원격 조종입니다. AI 시스템이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충돌을 예방하죠. 그래서 작업 속도가 빨라요. 마이클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청문회 때 들었던 4배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마이클을 관제실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이 전환됐어요. 조선소 도크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선체가 철골 구조물 사이에 놓여 있었죠. 저 배는 지금 건조 중인 LNG 운반선입니다. 36,000톤급이에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화면 속 배의 크기에 압도됐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용접공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죠. 저 배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설계부터 진수까지 평균 18개월 정도요. 과거에는 24개월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훨씬 빨라졌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들었던 4배라는 숫자가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관제실에서만 보시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마이클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오전 11시 마이클은 서진과 함께 연구소 차량에 올랐습니다. 부산의 가을 하늘은 맑았어요. 차는 해안선을 따라 달렸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20분쯤 달리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황색 구조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게 조선소입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가 한양조선 영도 조선소입니다. 차가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하며 차단기를 올렸어요.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조선소는 지저분하고 낡은 공장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정리된 자재 야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센서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조선소는 2019년부터 스마트 조선소 전환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부의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됐죠.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도크 앞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쇠냄새와 용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귀에는 쇳소리와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소음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해요. 마이클은 안전모를 쓰고 서진을 따라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철판벽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선체의 측면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았죠. 용접공들이 로프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마이클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저렇게 일합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어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킵니다. 하루 8시간이죠. 다만 작업 효율이 높아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구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리포트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내는 변화의 이야기였죠. 서진이 한 작업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 조선소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용접 감독이에요. 32년째 일하고 계시죠. 마이클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58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 용접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두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김훈 감독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최기문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부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진이 마이클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기자분이에요. 우리 조선소를 취재하러 오셨어요. 김훈은 마이클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멀리서 오셨네요.
마이클은 손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업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김우는 장갑을 벗고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단단했어요. 인상적이라니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인데. 김훈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 3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변한 건 도구와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요. 마이클은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철판 하나가 크레인에서 흔들렸습니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김훈이 재빨리 소리쳤어요. 잠깐, 저기 고정이 안 됐어. 작업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철판의 한쪽 모서리가 김훈의 손등을 스쳤어요. 순간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김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움켜쥐었죠. 서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재빨리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이걸로 먼저 감으세요. 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았죠. 서진이 무전기로 의무실에 연락했어요. 의무팀, 도크 3번으로 와주세요. 경상 환자 있습니다. 몇 분 뒤 의무팀이 도착했습니다. 김훈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면 될 정도였죠. 마이클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로만 봤던 조선소가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여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땀 흘리고 다치고 그래도 계속 일하는 곳이었죠. 김훈이 붕대를 감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시 일해야죠. 서진이 말렸어요. 감독님, 오늘은 쉬세요.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하지만 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철판 고정 확인해야 해요. 제가 안 보면 불안해요. 마이클은 김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였죠.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1시간은 쉬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마이클과 서진은 김훈을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휴게실은 도크 옆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정수기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훈은 의자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마이클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2년 동안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내가 만든 배가 바다를 건너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마이클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조선소 노동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김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기계는 계산하지만 손은 판단하죠. 그 손이 멈추면 배도 멈춰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꺼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기사의 핵심이 될 문장이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그게 이 조선소의 비밀이었습니다. 서진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서진은 마이클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내일 다시 다른 곳을 보여드릴게요. 마이클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는 김훈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마이클은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창밖의 조선소를 바라봤어요. 석양빛이 크레인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이건 더 이상 의무적인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장면이 있었어요. 김훈의 손에서 흐르던 피와 그의 눈빛이었죠. 마이클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항구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죠. 오전 9시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설계팀을 만나보시겠어요? 마이클은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1시간 뒤 마이클은 다시 스마트 선박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3층 설계실로 안내됐어요. 문을 열자 넓은 공간에 수십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작업하고 있었죠. 서진이 한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설계팀장 이준혁 씨예요. 35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은테 안경을 쓰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손을 잡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배를 설계하는 겁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D 모델링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건조 전에 모든 문제를 미리 찾아내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수천 개의 선과 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걸 전부 컴퓨터로 계산하는 겁니까? 준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내려요. AI가 최저간을 제시하면 우리가 검증하고 수정하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계는 계산하지만 손은 판단한다. 설계실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건 예지정비 시스템입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비 고장을 미리 예측해요.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라진 겁니까?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실수가 줄어들면 재작업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마이클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효율이란 단순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소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이었어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줄에 섰죠. 메뉴는 한식이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서진과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원 복지에 신경 쓰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식사 중에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실례할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마이클은 혼자 식사를 마저 했어요. 몇 분 뒤 서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철강 공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공급처에서 가격을 올린대요. 마이클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거의 20%요.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졌어요. 마이클은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 국제뉴스에서 자주 다뤄진 주제였거든요. 각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철강 수요가 폭증했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럼 프로젝트가 지연되겠네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은 안 돼요. 납기일은 절대적이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이클은 서진과 함께 회의실로 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 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매팀장, 생산팀장,
재무팀장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마이클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구매팀장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계약된 물량은 확보됐지만 다음 분기 물량이 문제입니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해요. 재무팀장이 반박했어요. 20%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익성이 완전히 무너져요. 생산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못 받으면 생산이 중단돼요. 그게 더 큰 손실 아닙니까?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자의 입장이 달랐고 쉬운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대체 공급처를 알아봅시다. 동남아시아 쪽에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구매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아봤어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요. 마이클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협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한 조선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서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들어 마이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다시 뵙죠. 마이클은 연구소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조선소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사의 방향이 조금씩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공 스토리만은 아니었어요. 도전과 위기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밤 10시, 마이클은 편집국장 콜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며칠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네. 자네 판단에 맡기지.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표면만 봐서는 안 됐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혁의 진지한 눈빛,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 회의실의 긴장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조선소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죠. 사흘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아침 조선소를 찾았어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죠. 용접공, 설계사, 품질관리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렵지만 해낼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불안과 동시에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의 어느 오후, 마이클은 서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견적서가 쌓여 있었어요. 서진은 전화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통화를 마친 서진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급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부소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울산에 있는 제철소 사장님이 연락 왔어요. 우리랑 오래 거래했던 분이에요. 가격은 못 낮춰주지만 물량은 확보해 주신대요.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건은 있어요. 대금을 3개월 안에 전액 지불해야 한대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죠. 알겠어요. 재무팀이랑 상의해 볼게요. 고마워요, 감독님. 김훈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마이클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느꼈어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이 막히자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작동했던 거예요. 저 제철소 사장님은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10년 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한테 도움받았거든요.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장기적인 관계와 상호 신뢰가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였습니다. 오후 4시 마이클은 서진과 함께 야외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작업장에서는 거대한 철판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정확한 위치에 철판을 내려놓았죠. 마이클은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저 철판 하나가 40톤이에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배치해야 해요. 마이클은 감탄했습니다. 기계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직접 확인하네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센서가 아무리 정밀해도 최종 확인은 사람의 눈이 필요해요. 경험이 데이터보다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작업이 끝나고 마이클은 작업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이 일을 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왜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대답했어요. 배가 완성돼서 바다로 나가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내가 만든 게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마이클은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저녁 6시 마이클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인터뷰 녹음, 메모들이 쌓여 있었죠. 마이클은 기사의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은 청문회 장면으로 시작하고 중간에는 현장 이야기를 넣고 마지막에는 위기 극복 과정을 담기로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기술의 우수성, 사람들의 헌신, 신뢰의 중요성.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하나로 꿰뚫는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밤 9시 마이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진수식이 있어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 5시라니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마이클은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새벽 4시로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식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양조선 영도 조선소로 가주세요. 택시는 텅 빈 새벽 도로를 달렸어요. 부산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마이클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였어요. 조선소에 도착하니 서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수식을 놓칠 수 없죠. 둘은 함께 도크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선박의 윤곽이 보였어요. 조명이 배를 비추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보는 배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높이가 10층 건물만 했어요. 저게 오늘 바다로 나가는 겁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8개월 동안 만든 배예요.
오늘이 첫 출항이죠. 시간이 흘러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벽 5시 30분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도크의 물이 천천히 차올랐어요. 배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마이클은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물에 뜨자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김훈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죠. 마이클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땀과 시간이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마이클에게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이 순간을 위해 모두가 일했던 거군요. 서진이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은 연결이에요. 국경보다 믿음이 빠르죠. 저 배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마이클은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찾던 핵심 메시지였죠.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배를 비췄어요. 마이클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산업 보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진수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호텔방에서 기사 초안을 완성했어요. 25,000자 분량의 글이었죠. 제목은 강철보다 느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들었던 4배 빠르다는 말을 뒤집은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인내의 시간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클은 원고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현장의 생생함이 글 속에 담겨 있었죠. 그는 파일을 첨부해 워싱턴 본사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초안 송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편집국장 콜맨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열었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이클, 기사 잘 읽었네. 하지만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 마이클은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콜맨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에 대한 긍정적 묘사가 너무 많아. 균형을 맞춰야 하네. 미국 산업의 어려움을 더 강조하고 한국 찬양 부분은 줄이게. 마이클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균형이라는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본 걸 있는 그대로 썼을 뿐이었거든요. 오후 2시 마이클은 콜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워싱턴은 새벽 1시였어요. 하지만 콜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 전화 기다리고 있었네. 콜맨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쓴 건 제가 본 그대로예요. 과장한 것도 없고 편향된 것도 아니에요. 콜맨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클,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있어.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직후에 한국조선소를 칭찬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어떻게 보이겠나? 마이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데요. 콜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실이라는 게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야.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말이지.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압력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콜맨이 대답했어요. 한국 산업의 성과는 인정하되 미국의 관점을 더 강조하게. 그리고 정부 입장도 균형 있게 담아야 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마이클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다시 열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훈의 이야기를 줄여야 할까요? 서진의 말을 빼야 할까요? 아니면 청문회 내용을 더 늘려야 할까요? 저녁 7시 마이클은 여전히 원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수정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의 머릿속에는 콜맨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실이라는 게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야.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좌절감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밤 10시, 마이클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김훈의 손에서 흐르던 피,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 새벽 진수식의 감동.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마이클은 결심했어요. 수정하지 않기로요. 이 기사는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콜맨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원고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본 진실이고 이 진실을 왜곡하는 건 기자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콜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긴장하며 이메일을 열었어요. 마이클, 자네 고집을 이해하네. 하지만 이건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편집국 전체의 문제지. 일주일 시간을 주겠네. 그동안 다시 생각해보게.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압력은 여전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마이클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오후 4시에 연구소로 오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마이클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대신 호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오후 4시, 마이클은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본사에서 기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묘사를 줄이라고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본 걸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힘드시겠어요. 조직과 싸우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제 원칙의 문제예요. 서진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기자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년 전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거부했죠. 이유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였어요. 마이클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어요. 3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죠. 지금 보신 AI 시스템이 그때 개발한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그게 그들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님이 진실을 쓰신다면 그 진실은 결국 빛을 볼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마이클은 연구소를 나서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원고를 수정하지 않기로요. 설령 해고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 8시, 마이클은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원고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김훈의 목소리, 서진의 신념, 작업자들의 땀이 모두 담겨 있었죠. 마이클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콜맨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요. 사흘밤을 마이클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기만 했어요. 머릿속에는 콜맨의 말과 서진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원고를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지만 두려움은 컸어요. 11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마이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콜맨이었어요.
시차를 계산하니 워싱턴은 일요일 저녁이었죠. 자네 결정을 들어야겠네. 콜맨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마이클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부산의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원고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클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콜맨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자네 20년 경력을 날릴 생각인가? 마이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력보다 중요한 게 원칙입니다.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할 수 없어요. 콜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실? 자네가 본 건 한쪽 면일 뿐이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잖나. 마이클이 반박했어요.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희석시키는 건 거짓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콜맨이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책상이었을 겁니다. 좋아, 자네 뜻대로 하게. 하지만 그 원고는 내보낼 수 없어. 다른 기자에게 재취재를 시키겠네. 마이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원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콜맨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폐기하네. 그리고 자네는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당장 말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이클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 대출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최소한 자신에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오전 10시, 마이클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지난 2주일을 떠올렸어요. 김훈의 거친 손,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 새벽 진수식의 장엄함.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니 정오가 됐어요. 마이클은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오후 3시에 연구소 앞에서 뵙죠. 마이클은 호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운전기사에게 한양조선 스마트 선박 연구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렸어요. 2주일 동안 수없이 오간 길이었죠.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카페, 상점, 사람들.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김훈도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놀랐어요. 감독님도 오셨네요. 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떠나신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인사드리려고요. 마이클은 가방을 내려놓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사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폐기됐어요. 본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 건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PBS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훈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기자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마이클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있었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징계를 받겠죠. 해고될 수도 있고요. 김훈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됐을 텐데.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타협하면 거짓이 되거든요. 전 기자로서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서진이 마이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우리가 배웠어요.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마이클은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작은 선물이에요.
마이클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철판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용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김훈이 대답했어요. 제가 처음 용접 배울 때 만든 거예요. 32년 동안 간직했죠. 기자님께 드리고 싶어요. 마이클은 철판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철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물건이었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서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시간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녁 7시 비행기예요. 아직 시간 있어요. 김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차 한잔 하시죠. 근처에 좋은 카페 있어요. 세 사람은 연구소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진이 말했어요. 기자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매체에 기고한다거나. 마이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고려해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계약 조항 때문에 어려워요. PBS에서 취재한 내용은 다른 곳에 발표할 수 없거든요. 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네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후 5시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야겠어요. 서진과 김훈도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가에 섰어요. 택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김훈도 악수했어요. 언젠가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요. 마이클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진과 김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이클은 주머니에서 철판 조각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거친 표면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공항으로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마이클은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았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고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25,000자의 글이 화면에 떴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진실이었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부산을 뒤돌아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신뢰는 시간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마이클은 창가 자리에 앉아 부산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13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죠.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2주일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건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죠. 마이클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콜맨 국장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내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해고될 수도 있다면서요?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은 왜 항상 이래요? 왜 타협을 못해요? 마이클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원칙을 포기하면 저는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글 쓰는 기계일 뿐이죠. 아내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이클은 주머니에서 철판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한국에서 받은 거예요. 아내가 철판 조각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32년 경력의 용접공이 준 거예요. 자기가 처음 만든 작품이래요. 아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네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게도 특별해요. 이게 제가 지켜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거든요. 아내가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옳은 일 했다는 거. 그래도 무섭긴 해요. 마이클도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PBS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편집국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습니다. 마이클은 자기 책상으로 갔어요. 책상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장실로 콜맨의 필체였어요. 마이클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이었죠. 15분 남았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봤어요.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지만 한 통이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가 낯설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기자님께, 저는 뉴욕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우연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쓴 원고를 PBS가 거부했다고요. 혹시 그 원고를 독립 매체에 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아는 온라인 저널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마이클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계약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PBS 취재 내용을 다른 곳에 발표하면 위약이었죠. 10시가 됐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콜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콜맨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게. 콜맨이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앉았어요. 콜맨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네 원고 읽어봤네. 솔직히 말하면 잘 쓴 기사야. 문제는 타이밍이지. 마이클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콜맨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자네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어쩔 수 없네. 2주일간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네. 마이클은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운 처벌에 놀랐습니다. 해고는 아니군요. 콜맨이 한숨을 쉬었어요. 해고까지는 아니야. 자네 경력을 생각해서 선처하는 거야.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게.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맨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가보게. 2주일 뒤에 복귀하게. 마이클은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해고는 면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원고는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주일 정직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죠.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마이클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받은 메일이 신경 쓰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독립 매체라면 PBS 계약과 무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률 조항을 찾아봤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회사 승인 없이 취재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명확했습니다. 독립 매체에 주는 것도 위약이었어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아내와 영화를 봤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오후 마이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마이클이 받았습니다. 그린 기자님이신가요? 저는 전미기자협회 윤리위원회의 제니퍼 리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은 긴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기자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케이스더군요. 마이클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협회에서 기자님 원고를 공익 차원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 위반 소지가 있지만 언론 자유를 위해서라면 법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기자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협회가 함께했죠. 동의합니다.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제니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마이클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어요. 원고 파일을 열어 제니퍼에게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내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원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대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꼭 안았어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마이클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철판 조각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독님, 곧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전미기자협회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져갔어요. 혹시 협회도 마음을 바꾼 걸까요? 11째 날 오후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니펄이었어요. 마이클은 서재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님, 좋은 소식입니다. 협회 이사회가 승인했어요. 제니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제니퍼가 계속 설명했어요. 내일 협회 웹사이트에 기자님 원고를 게재하겠습니다. 공익 언론의 사례로 소개할 거예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니퍼가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몇몇 주요 언론사에서 이 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마이클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됐어요. 내일 기사가 나옵니다. 아내가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축하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어요. 전미기자협회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큰 제목이 떠 있었어요. 강철보다 느린 시간, 한국조선소가 만든 신뢰 마이클의 원고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글을 읽었어요. 자신이 쓴 글이지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김훈의 이야기, 서진의 신념, 진수식의 감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기사 아래에는 편집자 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 자유와 기자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사례로 게재됩니다. 작성자는 조직의 압력에도 진실을 지켰으며 이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마이클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문회장의 냉소, 부산조선소의 열기, 콜맨과의 갈등, 그리고 이 순간까지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이클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까지. 마이클은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인터뷰 가능합니다. 오후 2시 첫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그린 기자님,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했어요. 진실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니까요. 제가 본 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기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조직과의 갈등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소 사람들, 전미기자협회, 그리고 제 가족이 함께했죠.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부산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훈의 손, 서진의 눈물, 새벽 진수식의 장엄함. 모든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사흘 뒤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원칙을 지킨 기자, 진실을 되찾다였어요. 마이클의 이야기와 함께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도 담겼습니다.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개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다. 용기 있는 기자에게 박수를. 한국 조선소 이야기 감동적이다. 마이클은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PBS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그를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콜맨이 복도에서 마이클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세. 둘은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콜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인정하네. 마이클은 놀랐습니다. 콜맨이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콜맨이 계속 말했어요. 조직도 때로는 틀릴 수 있어. 자네가 그걸 보여줬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콜맨이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하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열흘 뒤 마이클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서진이었어요. 제목은 부산에서 보내는 감사였습니다. 마이클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린 기자님께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져서 정말 기뻐요. 김훈 감독님도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자님 덕분에 저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부산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그 손들이 오늘도 불꽃을 켜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손들이 오늘도 불꽃을 켜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손이 만드는 거였죠. 마이클은 답장을 썼습니다. 서진님, 고맙습니다. 김훈 감독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꼭 다시 부산에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철판 조각을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훈의 손때가 묻은 이 작은 철 조각이 모든 걸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과 인내, 신뢰와 헌신. 마이클은 철판 조각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취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도 진실을 쫓아갈 거라는 것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마이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별빛은 따뜻했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죠. 집 앞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요. 마이클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철보다 느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